탱자나라 공룡방송 콩을 까보겠습니다. 세계 정세가 어떻고 또 미국이 어떻고 관세가 어떻고 세상이 어떻고 저쩌고 해도 있잖아요. 우리 일반 국민들은 내 사는 거, 내 삶의 환경, 질 그거거든요. 민생은 민초들은 정치는 정치한 사람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일상을 살아가는데 치매를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몇십 년 동안 우리는 그냥 열심히 일반 서민들은 열심히 살면 됐거든요. 열심히 살고 애 키우고 살면 됐었어요. 근데 또 마찬가지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로 열심히 못 살게 해요. 국가가 집 하나 가진 것도 문제다. 집 두 개 가지면은 낙이다. 응? 그 집 사지 말고 주식 사라. 뭐 온갖 거를 다 간섭해요. 국가에서. 어쩌다가 이런 나라가 됐을까요? 사실 우리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란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사태들, 그리고 뭐 이 트럼프가 뭐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그 공격해서 그 마두로를 체포해 온 일이라든가 이런 일에 관심을 갖는 이유도 또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삶에 그렇죠. 끼치는 영향, 그렇지. 맞아. 그런 일을 때문에 이제 관심을 갖는 거죠. 맞아. 우리가 그래서 사실 모든 것들이 다 오늘의 나의 삶, 그 다음에 이제 내일의 우리의 삶, 또 우리 자손들의 삶, 맞아요. 후손들의 삶. 궁극적인 건 그거죠. 그래서 뭐 이 오늘보다 나은 내일. 사실 이제 그거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노력하고 또 저축하고 또 투자하고 맞아. 뭐 그러는 것들인데. 근데 그런 것들의 이제 그 근간은 우리가 그런 일 할 수 있는 근간은 예측 가능성이거든요. 그렇지. 맞아요. 예측 가능성이죠. 그러니까 뭐 우리는 그냥 열심히 하고 앞에 선배들도 그렇게 살았고 그러니까 하여튼 그랬거든요. 예측 가능성은 이 세 가지 이 전제에 이제 기인하는 거죠. 나의 행위에 대한 나의 행위는 나의 자유 의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렇지. 라는 어떤 그 자유 의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나의 재산권은 침해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라는 어떤 그 재산권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이런 나의 자유와 나의 재산권은 법에 의해서 보장받을 것이다. 사실 이게 공화주의인 거거든요. 맞는 말이다. 근데 지금 이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는 맛보기를 받고, 그렇지. 근데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심각한 어떤 그 자유의 통제, 맞아. 재산권의 침해, 맞아. 그 다음에 어떤 그 법적 가치의 훼손, 이거를 이제 봤는데,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우리가 더 문재인 정부 때와 비교해서 과연 얼마나 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우리의 삶을 침탈해 들어와서 우리를 피폐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걱정들이 지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 이제 대표적인 주제가 이제 부동산이랑 코스피인데, 이재명 왜냐면 내가 문재인을 증오하는 일인이잖아요. 근데 문재인이는 가짜 틀을 맞춰요. 가짜 틀. 응? 자기네끼리 딱 짜고 해가지고 통계도 조작하고 이래가지고 가짜 절차를 맞춰요. 가짜 사기 절차를. 그래가지고 막 침탈해요. 근데 이재명은 그것도 없어. 법도 없고 뭐도 없고 그냥 자기가 그냥 하면 법이야. 사실은 그 부분이 가장 큰 이 문재인 그게 때와의 달라. 그 결정적인 차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흔히 네. 이제 지금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부동산 정책, 이제 이재명 정부의 그 주택 정책에 대해서, 집값 정책에 대해서 이제 그 우파라고 이제 하는 이제 그 부류에서 이게 이제 대체로 분석하기를, 그러니까 집 없는 자랑 집 가진 사람을 갈라치게 한다. 그런 어떤 그래서 이렇게 다주택자를 이제 투기 세력, 그리고 이제 사회의 적,
이렇게 마귀, 이제 마귀, 이게 마귀. 마귀라는 표현. 자기는 뭐 내가 언제 뭐 집 있는 사람 마귀라고 그랬냐, 뭐 돈의 어떤 그 돈이 마귀라고 그랬지, 이제 그런 식으로 또 이제 발뺌을 하는데, 이제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갈라치기.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번 지방선거라든가 다음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신들의 어떤 표의 응집력을 가져오고 상대방을 적으로 만들고 악으로 간주하면서 그 상대방을 어떤 그 이제 그 척결해야 될 대상으로 이제 놓으면서 어떤 전선을 구축한다라는 분석이 이제 대체로 하나이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징벌적 과세를 통해 가지고 어떤 그 이 풀어줄 이 이제 퍼주기할 세원을 확보한다. 그런 어떤 그 정책적 어떤 그 고도의 어떤 전략적 판단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의 욕망은 통제하고 그 자기들 나름대로 분배 정의를 구현한다, 이런 이 거대한 어떤 이상 그 거대한 어떤 그 포부에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글쎄 난 그거는 너무 우리가 너무 과대평가 이재명을 같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그 분명한 건 두 가지가 있어요. 이재명을 그 주택 정책을 평가하는데 일단 시장을 불신하지, 이 사람은. 시장을 믿질 않아. 자기는 그 사실 그 좀 상당히 당황스러운 말인데, 정부 이기는 시장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 이기는 시장도 없다라고 그랬잖아. 그럼 뭐 정부랑 시장은 무슨 부야 뭐야? 궤변이야, 궤변. 근데 시장이 갖고 있는 자율적인 조정 기능, 이거는 사실상 없다. 그러니까 이 아담 스미스가 얘기했던 보이지 않는 손은 없다. 얘라는 어떤 판단 속에서 시장은 그냥 정글이라는 게 정글. 그렇기 때문에 그 정글과 같은 시장에 국가가 개입해야 된다. 이런 어떤 그 국가주의적인 사고. 맞아, 그런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이익에 대한 혐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번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는데, 노동을 통하지 않은 자산 증식은 죄악이다. 그러니까 이건 불로소득이다. 이건 약탈이다. 이렇게 이제 이 부동산 이익을 이렇게 혐오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참여한다고 하니까 뭐 부동산이라는 거대한 어떤 그 투자의 시장이 벌어져 있고, 그 투자의 시장 속에서 내가 그럼 어디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벌 것인가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부동산 시장 참여자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전부야. 그렇지, 전부지. 다 주거를 해야 되니까. 살아야지.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내가 뭐 원룸에 살게. 나는 뭐 평생 주택이라는 것은 내 소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나 원룸에 살게. 뭐 예컨대 뭐 또 런던 영국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배 한 척 해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강에 띄워놓고 이제 거기서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런 사람도 있어. 그래서 그렇지, 영국에서 이제 영국에 보면은 템즈강 그 하류 쪽에 이제 보면은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뭐 예컨대 이제 또 뭐 주차장에다가 주차요금을 내고, 일종의 그건 뭐야 저 캠핑카? 뭐 그런데 뭐 그건 자기 자유야. 그렇지. 미국 애들은 노숙자들 많자. 그 노숙자라기보다 막 돌아다니는 애들 많잖아. 그 노숙도 일종의 어떤 자기가 주거를 그렇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지. 맞아. 응? 노숙도 그런 거. 다만 이제 우리가 노숙자라고 하면은 좀 이렇게 자기들이 살 곳이 없어가지고 별 수 없이 어떤 그 홈리스, 그러니까 홈리스지 한마디로 집에서 이제 쫓겨난 사람을 이제 얘기한다 그러면은 뭐 그건 이제 다른 의미겠지만은, 또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 내가 그래서 집을 내가 이재명이가 이번에 얘기했던 매입 임대, 내가 그 사업을 할게라고 하든, 난 원룸에 살래라고 하든, 난 전세 그냥 살래라고 하든, 어떤 식으로든 모든 국민들의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이라. 그렇지. 그럼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시장에 참여했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이게 합리적인 경제인인 거거든. 어떠한 선택이 나가 갖고 있는 자산, 또 나의 앞으로의 가능성들을 봤을 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인가. 그렇지. 이거를 이제 우리가 판단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합리적인 시장 참가자가 되는 거거든. 근데 이 합리적인 시장 참가자들은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 참여한 사람 중에 하나도 없고 전부 다 탐욕스러운 투기꾼을 만들어버리잖아. 그 말이 맞네. 그러니까 일단 시장을 불신하고 이렇게 부동산 이익으로서 얻는 이익은 혐오한다. 이런 걸로만 보면은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어떤 이념적인 그런 이제 사람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들어가고 있는 외양이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잖아. 매입 임대 아파트 조금 전에 얘기했었는데, 매입 임대 아파트를 이 일정 조건이 끝나면, 그 이제 임대 기간이 끝나면은 뭐 8년인가 이제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 그러면 팔게 하겠다. 니들이 그동안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뭐 종부세니 재산세니 해서 보유세니 해서 우리가 혜택을 줬지 않냐. 근데 이제 그걸 갖고 니들이 이제 나중에 이걸 언제 팔더라도 양도할 때까지 혜택을 줄 수는 없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 그러면서 그게 뭐 4만 5천 채인가 아파트로만
그 팔면은 뭐 집도 많이 생기지 않겠어 하면서 좋아하잖아. 근데 이게 뭐냐면은 매입 임대 아파트 사업자들이 그 매입 임대 아파트를 하기 위해서 매입한 임대 아파트를 매입한 거 아니야. 근데 이거 불법 취득물로 보는 거야. 그렇지 그거 정식으로 법적으로 산 거겠지. 그게 불법. 아니 정식으로 법적으로 산 것뿐만이 아니라 정부가 허용한 사업이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모두에 얘기했을 때 나의 행동은 온전히 나의 자유로운 의지에 의해서 나의 행동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에게 내 재산권은 침해받지 않을 것이다. 그치. 보호될 것이다. 무엇으로? 법으로. 법으로. 응. 이게 민주공화국이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정부가 매입 임대 아파트라는 사업 조건을 제시를 했어. 왜냐면 정부가 임대 아파트를 자기들 공공 임대 아파트를 지금 충족시켜 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들 민간이 매입 임대 아파트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그 전세의 어떤 그 이 주거권을 너희들이 좀 제공해 줘라. 그럼 우리가 너희들한테 그러면은 대신에 이러이러한 어떤 혜택을 줄게. 그래서 오케이 해가지고 자기 자신은 나름대로 그러니까. 그동안 모아왔던 자산들 투자하고 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한 거라고. 근데 졸지에 어느 순간 8년 지났으면 너 이제부터 불법 취득물에 팔아. 안 팔면 준 거야. 이런 식으로 무엇인가 어떤 다른 사람의 사실 재산권이거든. 그거를 사실은 어떤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겠다라는 식으로 세제 정책으로 공권력이 강탈하겠다는 발상이거든. 약탈 정권. 그러니까 옛날에 윤석열이 약탈 정권이라 그랬잖아. 윤석열이 그 말은 맞아. 이 정부는 문재인 정부 약탈 정부였다. 좌파는 약탈 정부다. 왜냐면 사실 맞거든. 맞아. 자기들이 들은 노력은 하나도 없거든. 그러니까 다 약탈 정부야. 다 민간이, 시장이, 일반 사람들이 응. 자신의 어떤 그 자유 의지와 나의 어떤 그 재산권, 그 보장될 것이라는 어떤 그 신뢰 속에서 자기 자신이 노력하고 투자하고 또 조금씩 어떤 그 성과들을 쌓아나가면서 만들어내는 이런 성과물들. 그리고 그냥 홀라당 가져가서 우리 마음대로 배분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발상인 거지. 그러니까 국가주의적인 발상. 근데 그런 면에서 이재명이가 뭔가 좀 이 상대가 어떤 그래서 이념적인 놈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부부녀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셨지만은 한편으로는 다행스럽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좀 더 큰 불행이 올 수도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나는 이재명의 부동산 정책은 이념이 아니라고 해요. 이념적인 어떤 그 가치를 깔고 튀어져 나온 게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은 일단 이재명의 주택 정책이라는 것 이것이 이념적인 어떤 그 정책 이념물에부터 우러나온 거를 하더라도 뭔가 어떤 그 현실적인 베이스가 있어야 되거든. 근데 이재명이 지금까지 떠들어낸 모든 정책에는 현실이 없어. 현실이. 그러니까 뭔가 생각하고 하는 게 없는 거야. 즉흥적이다 그러면. 그러니까 오래 가는 게 없지. 예를 들어서 봐봐. 이재명이 집권하자마자 제일 처음 한 게 뭐예요? 사람들 기억도 못해. 뭐였지? 산업재해 해가지고 죽으면 맞아. 죽여 그런다고 그랬잖아. 중대재해 하면서 또 사람 다 죽이면 죽는다고. 그래서 뭐 SPC 쫓아가고 맞아. 가가지고 자기가 노동자 출신이라서 아는데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 산업재 어떻게 되고 있어? 어디 갔지? 노동부 장관 산업재해 그러면 자기 목을 걸기 때문에 진짜 어떻게? 그 산업재는 줄어들었어? 어떻게 된 거야? 그 결과가 논의 뭐야? 없잖아 논의가. 완전히 그냥. 지금 한 2주 전만 하더라도 대한민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게 맞아. 뭐야? 중대재해 그거 하면서 그 어디야 빵집 SPC. SBC 막 하고 뭐 포스코 중단시키고. 근데 산업재해가 쾅쾅쾅 터지면서 크게 터지는 것은 오히려 공공이 개입한 건설 현장이잖아. 맞아. 공공 원자력 발전소 해체하는 문제라든가 광주의 어떤 그 도서관 건설이라든가 그런데 왜 거기는 그러면은 왜 책임 안 지냐? 중대재해 어떻게 됐어? 그 끝이 뭐야 지금? 중대재해 한 2주 전만 하더라도 대한민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던 게 뭐야? 뭐지? 쿠팡. 쿠팡은 지금 그래도 아직까지 유효한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 유효한데 쿠팡을 심지어 이 좌파의 어떤 그 이제 그 이데올로그들은 플랫폼 경제를 그랑 그다음에 어떤 쿠팡이 그 주는 국민의 어떤 그 삶에 있어서의 후생 효과를
가 진짜로 필요한 거라면은 이거를 국유화하자고 그랬다고. 세상에 그런 말까지 그런 했어. 얘기들까지 나왔어. 아휴,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 그래서 그때는 한쯤 쿠팡 그거 거의 뭐 그러니까. 폐업시키고 없애버릴 것처럼 얘기했잖아. 어.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 홈플러스도 또 그다음에 뭐 이마트도 다 쿠팡으로 만들어줄게. 맞아. 이렇게 가고 있잖아. 아니 대형마트. 갑질인데 사실은 쿠팡 얘기가 먼저 터지기 시작한 거는 그 전에 새벽 배송 문제였어. 맞아요. 새벽 배송이 뭐 노동권을 뭐 인간의 어떤 건강을 해치고 기본권을 해치고 뭐 야간 어떤 그 글로는 뭐 암 뭐 발병률이 뭐 몇 퍼센트 몇 배고 뭐 이런 식으로 시작된 게 사실 쿠팡이거든.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쿠팡을 악마화하기 시작하더니. 그러다가 쿠팡이 여기서 이제 괜히 갑자기 그 지금 뭐지 정보 공개됐다고 해가지고 그냥 잘 됐다라 가지고 들어붙기 달라져. 시작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일련의 쿠팡의 과정은 없어지고 지금 전 대형 어떤 그 어. 전 어떤 이 대형 마트의 쿠팡화. 대형마트들 새벽 배송을 승인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 대형 마트의 쿠팡화를 하겠다는 거 진짜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건지 진짜 그럼 신기해. 당연히 그 처음에 시작했던 노동자들의 어떤 그 건강권이라든가 뭐 이런 거 논의는 그건 한 달이 넘게 이게 새벽 배송이 옳냐 아니냐 그러냐 이거 갖고 논쟁이었다고. 야 진짜 근데 다 진짜 국민들이 잊어먹네. 나 그 중대재해 그거는 까맣게 잊어먹고 있었네요. 그리고 행정통합 지금 막 떠들어가는 것도 곧 사라질 거야 다. 그러니까 뭐 하나가 오래 가는 게 없어. 뭐 하나가 오래 가는 게 없다라는 거는 뭔가 생각하고 뭔가 내가 치밀하게 계획을 해가지고 또 이거는 반드시 해야 돼라고 해가지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 설탕세도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 설탕세는 뭐 그렇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다고 자기는 뭐 내가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보려고 던진 거지. 던진 메시지지. 그걸 가지고 너희들이 그렇게 뭐 사상권권 말이야 유치원생이냐 한글 모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재명이 떠드는데 생각하고 하는 게 없다고. 생각하고 하는 게 없으면 그러면 뭐 그냥 그때 기분 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뭐예요? 예, 그러니까 이 원래라는 게 이 대통령의 메시지는 이 정책 메시지라고 그래요. 그냥 메시지가 아니야. 왜냐면 대통령이 하는 일 자체는 정책이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메시지 자체가 그치. 정책을 글이든 그림이든 음. 뭐 자기 어떤 이 말이든 그치. 이걸로 표현하는 거라고. 그래서 메시지를 던지는 거야. 어떠한 것과 관련된 거, 국민의 삶과 관련된 거, 그렇죠. 국가의 미래와 관련된 거. 이게 정책 메시지란 말이야. 정책 메시지라고. 근데 대통령의 정책 메시지는 그렇기 때문에 실천력, 집행력이 뒷받침돼야 되는 거야. 대통령은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야. 대통령의 문제제기는 어떨 때 하는 거냐면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해가지고 무엇인가가 어떤 정책을 만들어낼 때 있죠. 그때 대통령은 문제제기를 한다고. 이러이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렇지. 그럼 자기 내부에서 의견을 막 조율해. 그래서 뭐 이건 어떠냐 저건 어떠냐라고 해본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이유는 이러이러하다 그러면은 이거를 그러면은 뭐 이 A를 우리가 넣기로 했는데 그럼 B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 이런 논의가 이루어진다고. 밑에서. 그럼 광범위한 논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오케이 그럼 이게 가능하냐 오케이 간다 그러면은 국민한테 이러이러한 정책을 우리가 펼쳐보고자 한다. 당신들 어떻게 생각하냐 국민한테 좀 물어야지. 그렇지.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지. 맞아. 근데 이재명 정부는 그런 게 하나도 없다고. 예를 들어 설탕세가 그렇잖아. 서울대학교의 무슨 건강사업관리단인가에 대해서 80.1% 동의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설탕세 국민들도 동의한다라고 되잖아. 서울대학교 건강사업단에서 80.1%라는 통계를 얻기 위해서 어떠한 설문을 했는지 누구나가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은 병에도 안 좋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좀 넣는 게 어떻겠습니까? 질문이 건강에 안 좋다가 되면은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정해진 답이 나온다고. 그러면 뭐 그렇게 좀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질문이 당신이 즐겨 먹고 있는 A 과자의 가격을 20%를 더하겠다. 왜냐하면은 당신이 그 과자를 먹으면 건강이 나빠지니까. 동의하십니까? 반대지. 그거는 질문을 어떻게 던지냐에 나름 있는 거라고. 그다음에 그 기관은 자기 목적이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재명이 그런 식으로 일을 하는 게 왜냐면 지금 모든 것에 분란을 일으키는 게 모든 분란이 이재명이거든요. 대한민국의 모든 분란이. 유일한 분란이라고 할 수도 있지. 유일한 분란이자 모든 분란이야.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 일하고 대한민국에 오로지 이재명 한 명만 있어 지금.
이재명 그 김정은이가 오늘부터 전 인민들은 담배 피지 마. 딱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자기 피잖아. 그치. 이재명 담배 금연시켰잖아요. 이제 김정은이가. 음. 지는 딱 밑에 또 동생 김여정이 재떨이 들고 다니면서 이러고 있고. 따라다니잖아. 오늘부터 전부 담배 피지 마. 나만 빼고 딱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은 그 밑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담배를 그냥 차차차차 알아서 움직이는 거야 지금. 근데 오늘부터는 누구는 피지 말고 누구는 피지 마. 이런 식으로 하루에도 12번도 더 나와가지고 막 계속 걔가 그러거든요. 보면 이 정책도 운영자님 이야기한 대로 정책 메시지라 그랬죠. 대통령이 한 번도 매일같이 경험하지 못한 나라야. 그런데 이 이재명이가 전부 다 집 팔아 나 빼고 그래. 지금 이제 이러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다 집 팔아 나 빼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가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주택 정책 관련해 가지고 그 많은 메시지가 좀 쏟아져 나왔는데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냐면은 5월 9일로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 이거 관련된 메시지였다고. 내가 이거 늘릴 것 같이 꿈도 꾸지 마라. 절대 연장하지 않는다 나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언론에서 이 집을 팔지도 못하게 하는 거냐 뭐 하면서 쌩 난리를 쳤다고. 그러니까 또 그거 가지고 니들 유치원생이냐 한글도 못 알아듣고 라고 얘기해가지고 촉발된 게 지금 근 한 달. 그 한 달을 끌어온 이제 한 달을 끌고 앞으로도 계속될 부동산 정책인데. 근데 사실 어찌 보면은 이재명의 주택 정책이 1차 승부는 이 5월 9일 날 판가름이 나요. 그렇겠네. 5월 9일까지 이 청와대나 아니면 이제 행정부나 이제 국회에 있는 특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다주택을 어떻게 처분하느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이제 판가름 난다. 문재인 때는 다 그냥 맞아. 이들 다 팔라고 그랬잖아. 막 팔고 그랬어. 안 파니까 무슨 민정수석한 사람들은 나는 집 대신에 집을 지키겠다라고 나오고 또 문재인 비서실장 했던 사람은 자기 서울집 안 팔고 청주에 있는 집 팔고 그런 식으로 이제 나서고. 세계는 AI니 로봇이니 하면서 이렇게 변해가는데 꼭 구한말 같아요. 고종하고 민비 같아. 그런데 이게 이제 이재명이 특히 뭐라고 그랬냐면은 당연히 야당에서 니들 집 많이 갖고 있는 놈들이 있는데 니들부터 정신 차리고 팔어 먼저 니들부터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시켜서 팔면 그 정책은 효과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팔지 말고 제발 팔지 말고 버텨줘라고 해도 팔게끔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까지 떠들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 대변인 있죠 강유정. 이제 반포 집이랑 용인 집이 있는데 용인 아파트 이제 내놨대잖아. 그리고 뭐 이 오늘 보면은 네이버 사장했던 무슨 뭐 집도 뭐 4채 중에 뭐 3채를 해냈다라고 하는데 지금 중과를 이게 이제 다주택자가 5월 9일자까지 이제 집을 팔면 양도세를 지금 뭐 최대 82.5%까지 부과하는 것을 유예해 주는 걸 이제 없애겠다. 라고 할 때 만약에 이제 그걸로 해서 진짜로 사람들이 집을 팍 내놔 가지고 이제 집값이 떨어지고 시장에 이제 공급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아진 공급 속에서 무엇인가 어떤 내가 그러면 내 집을 사야지라고 해가지고 거래가 활성화돼가지고 그러면은 그럼 이재명의 승리지. 근데 그게 가능하지 않냐는 거지. 그게 왜냐면은 지금 집을 팔고 싶어도 내가 팔 수가 없거든. 그 실거주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자기가 토지 거래 허가에 다 묶어버렸잖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실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내가 집이 2채야. 그러면은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매각해야 돼. 왜냐면은 다른 집 하나 갖고 있는데 내가 전세 준 거 아니야. 그럼 거기는 세입자 계약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치. 못 쫓아낸다고. 그러니까 내 집을 팔아야 돼. 내 집을 팔고 나는 어디 가서 임대를 살아야지. 그런데 내 집을 사려고 그러는 사람 있잖아. 내 집을 사려고 그러는 사람도 실거주해야 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요. 실거주자만 살 수 있잖아요. 이게 뭐 갭주전이 뭐니 한다고 해서 다 막아놨기 때문에 내 집을 못 살아. 못 사.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다주택자들이 집을 어디 경기도 양평이나 강원도 어디 영월이나 이런 데 집을 갖고 있겠어? 대체로 서울 아니면 경기도지. 그렇겠지. 전부 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거든.
그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집을 사겠다라고 하는 사람이면은 내가 거기 가서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럼 과연 그 얼마만큼의 어떤 그런 수요가 있을 것이며, 네, 두 번째가 전부 다 주택담보대출을 막아놨잖아. 맞아. 어? 그 핵심은 내가 보면 주택담보대출 있죠. 그거를 막아놔가지고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없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서울 아파트 이 저기 뭐지 현금 부자 아니면은 맞아. 못 사.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집을 팔고 싶어. 나는 그렇지 않아도 집 팔려고 그랬어. 5월 9일에 내가 양도세 중과하는 거 유예기간 내가 알아. 그리고 이재명 네가 들어왔었으니까 안 팔릴 거라 나 생각해. 근데 이미 팔려고 내놨어. 근데 팔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거야 자기가. 그러니까. 그 당장 그게 강유정 대변인한테 작년 11월 달에 집 내놨대. 근데 뭐 지금까지 안 팔리고 있는 거지. 그리고 이 사람뿐만 아니라 뭐 그러니까 5월 9일 날 과연 청와대 내와 그다음에 행정부 내에 그다음에 그 국회의원들 중에 누구누구가 주택을 다 매도했느냐. 이거를 보면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그치. 과연 뭐 어떤 그 정책이었는가가 이제 분명히 판가름 난다고.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제. 맞아. 3개월 지켜. 그런데 더 웃긴 건 뭐냐면은 이재명이 이 얘기를 하고 나서 떠들어낸 다음에 막 온갖 이와 관련해 가지고 뭐 이 그 언론의 어떤 그 공격이라든가 뭐 그 비판이라든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나온 정책이 오늘 딱 하나 나온 거야. 니들이 5월 9일까지 계약을 하면 잔금을 4개월 내지 6개월까지 뭐 치러도 되는 걸로. 그거 내가 곧 연장해 줄게. 이 얘기가 나온 거야. 사실은 대통령이 양도세 중과 유예를 이제 종료합니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이 또 그 연장될 것을 기대한 분들이 계실지 모르니까 5월 9일까지 계약이 완료되고 잔금을 4개월 내지 6개월 정도까지 치른 것 정도는 우리가 유예기간을 더 두겠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될 문제거든. 근데 그런 뒷받침하는 정책이 이제야 나오는 거야 이제야. 근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그러니까 지금 다주택자가 막이고 대한민국의 이제 부동산 정책을 흐트러뜨리는 집단으로 이제 이게 얘네들이 이제 상장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과연 그러냐는 거지 지금 대한민국의 집값이 부동산 시장의 어떤 수요를 왜곡하는 이 진짜 요인이 집을 2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냐 이거냐는 거지. 아니 당연히 아니겠지. 지금은 사실 그거거든. 다 똘똘한 한 채로 문재인이 때문에 벌써 정리가 끝났어.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그렇게 다주택자가 집값 상승 주범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종부세 때리고 양도소득세 때리고 뭐 하고 그러면서 이미 이른바 똘똘한 한 채. 그러니까 그놈의 똘똘한 한 채를 해가지고 이 촉박사를 해놓은 그러니까 나도 이 똘똘한 한 채 끼어들려고 해가지고 부산에서 서울로 오고 광주에서 서울로 오고 맞아. 전부 다 이쪽으로 몰린 거 아니야. 맞아. 그래가지고 똘똘한 한 채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서울에 다 똘똘한 한 채를 만들어가지고 지방을 다 죽여놨어. 그러니까 사실 이 똘똘한 한 채라는 게 뭐냐면은 문재인 정부의 1가구 1주택 정책이야. 1가구 1주택. 한 가구는 주택 하나만 가져라. 라는 정책이 빚은 부작용이 이 똘똘한 한 채인데 이 똘똘한 한 채가 갖는 결정적인 게 뭐냐면은 이른바 상급지라는 거. 그렇죠. 상급지로 다 가지. 그러니까 내가 어디 사냐에 따라 가지고 대한민국 사회에서 계급이 딱 나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어떤 그 신문제 사회, 대한민국을 신문제 사회로 만들었거든. 그리고 뭐 강남, 뭐 서초, 서초, 강남, 송파니, 그다음에 그 주변에 마용성이니 하는 데는 그냥 대한민국에서 거기 집 없는 사람들은 맞아. 대한민국 사회에서 뭐 주류도 아니고 맞아. 또 뭐 그러니까 이 어떤 투기 세력이고 또 탐욕 덩어리들이고 한편으로는 그러면서도 그것에 배아파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런 것들이 마용성 주변에 떠나가지고 또 뭐 어디 또 뭐 이렇게 또 점점 어쨌든 넓어져 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경기도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서울에 집이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한탄하게 되고 충청도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경기도에 집 없다는 것을 한탄하게 되고 맞아요. 그러면 지방 사람들은 뭐가 되냐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어느 지역에 살아야지만 내가 어느 지역에 산다라는 거 하나로 그 사람의 이제 그 신분이 결정된 사회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는요. 누구 결혼하는데 누가 이제 자기 산다 그러니까 그
저기 결혼할 짝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근데 걔가 이제 뭐 인사하고 놀러 온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사는 거 확인하러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거기 사는 사람들은 여기 안 사는 인간을 취급을 안 하는 거야. 거기 사는 자체가 이제 특권 이제 특별한 계층이 된 거예요. 그게 노무현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낸 그러니까, 사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평등을 내세우는 좌파 정부가 완전히 역설적으로 대한민국을 신분제 사회로 만들고 다 갈라치고. 그 다음에 그 벌어진 격차, 자산 격차 때문에 이제 젊은이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러니까. 집 한 채 소유할 수가 없고 자기들 오렌지들은 좌파 오렌지, 우파 오렌지 할 것 없이 이미 강남에 집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집, 내 물려주고. 재산 자식들한테 물려주려고 그러고 그 신분을 세습시키려고 그러고 금강원장이나 자기 예금 보유액이 300억이라 깜짝 놀랐어요. 야, 예금 보유액을 300억씩 쌓아놓고 살아야 돼? 그 와, 사람은 진짜. 뭐 우리가 그 이찬진이라는 금감원장에 대해서 얘기할 건 아닌데 그 사람이 예전에 구로동에 무슨 사건을 해서 승소하면서 그 승소해가지고 받은 그 보상 그 뭐지 그걸 뭐라 그래요 사례금. 사례금이 400억이야. 장난 아니네. 근데 이게 그러면서도 자기는 어떤 뭐 민변이니 또 뭐 좌파 또 뭐 이런 거 내세우잖아. 아니 400억이나 300억 받으면 나이가 이제 50, 60, 70 정도 되면은 어디 기부하든지 기여하든지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자기는 저기 뭐지 절대 그럴 생각이 없겠지. 와. 자기는 이재명이 좀 변호사 비용 좀 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그러면 저희 위원장 자리에 앉는데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집이 몇십억씩 막 이렇게 되고 하니까 젊은 애들이 이제 주식 하거나 비트코인 하거나 뭐 그런 투기성에 이제 끼어들고 아니면 일부들은 부모한테 이제 좀 받아 쓰고 또 일부는 있지 자기 번 거를 애들은 명품 산대 명품 사고 그냥 뭐 그러니까 강요된 욜로 주게 돼버리는 거지. 강요된 욜로. 욜로 그냥 뭐 그렇게 해버린대 애들이. 그럴 수밖에 없겠어요. 뭐 근데 이 상황 속에서조차 이재명이는 부동산 현실을 모르고 있는 거야. 또 이런 상황에서조차 자기가 이제 저기 뭐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이제 종료하겠다라고 하니까 뭐 언론에서 가격을 내린 급매물이 이제 시장에 나오고 있다라고 이제 기사를 쓴 거야. 근데 그것도 보면 웃긴 게 50억짜리가 이제 54억으로 이제 이 가격을 내려가지고 급매물로 나왔대.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기사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이러한 어떤 그 급매물들이 시장에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 똘똘한 한 채 요거 때문에 자기가 있는 지역에서 저기 급매물이 나왔으니까 상급지에 급매물이 나왔으니까 이쪽으로 이제 옮겨 타려는 사람들 일이 이제 늘어나고 있다. 이게 이제 그 부동산 시장이 좀 거래가 활성화된 이유다라고 얘기했더니 이재명이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똘똘한 한 채 갈아타기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게 이익일 거라고 그랬어. 맞아. 그러니까 이건 얘가 그런 개소리. 이런 표현은 하기 쉽지 않은데 바본 것 같아 바보. 왜? 주거용이 아니면 집을 못 산다니까 지금. 맞아. 주거용 아니면 갭 투자 못하게 해놨잖아. 그래 이미. 주거용이 아니면 집을 못 사는데 갈아타기를 하겠다는 사람들한테 주거용 아니면 그것도 이익이 안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 맞아. 아니 100% 갈아타기 하려는 사람들은 지금 똘똘한 한 채 남들 상급지로 갈아타는 사람들이나 아니 토지거래 허가고 여기는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서 집을 사려는 사람들은 무조건 실거주자야. 왜냐면 실거주자 아니면 집 못 사게 해놨잖아. 그러니까. 근데 그래놓고 너가 실거주자 아니면은 집 사봤자 이익이 안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건 또 뭐야? 연구다 연구. 그러니까 뭘 도대체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니면 불가능한데 그 불가능한 것이 당연한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뭐 했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그 전에 한 정책이 어떤 정책을 했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나름대로 주택 정책 관련해 가지고 열 몇 번 자기가 SNS에 썼으면은 다 이게 나름대로는 스텝이 있고 계획이 있고 밑에서 논의가 되어지는 게 있고 그러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어느 날 5월 9일이 이제 몇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들이 늘릴 거라고 이 새끼도 웃기고 있어. 없어 임마. 글 쓴 데부터 시작된 거거든. 그 전까지 부동산과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 정책들을 고민하고 있는데 솔직히 자신도 없다. 그리고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얘기까지 했단 말이야. 맞아. 특별한 뭐 그게 없다. 특별한 뾰족한 수가 없다라고 얘기까지 했었단 말이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열받았어. 이 새끼들이 말이야, 내가 이것까지 내가 지금 물어설 줄 알아? 하고 이제 터트리기 시작한 거거든. 그러니까 터트려 놓고 나니까 그냥 막 지금 뭐 본물 터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지. 주로 욕하는 거. 근데 그 내용들이 전부 다 다주택자 욕하는 거. 그 수백 채 가진 사람들 때문에 집값이 올라 청년들이 결혼도 못하고 자기 집도 없어도 되겠냐. 에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 근데 부동산 시장에서 그 집값은 이미 다주택자들에 의해서 집값이 올라간 거는 이미 문재인 정부 때 끝났고 그 다음부터 지금 이 집값이 30몇 평짜리가 60억하고 80억하고 또 이렇게 뭐 이제 뭐 이혜훈이가 뭐 얼마짜리 집을 분양받았는데 청약받자마자 얼마가 되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이 똑똑한 한 채거든. 그러니까요. 똑똑한 한 채인데 어느 지역에 똑똑한 한 채냐에 따라 가지고 또 그게 또 이 신분이 확실하게 또 바뀌게 되는 거잖아. 이걸 자기들이 만든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게 그리고, 자기들이 만든 거지. 자기가 대통령 과정 선거 과정에서 세금으로 부동산 잡지 않겠다라고 한 이유는 자기도 그걸 알기 때문이야. 알아서 한 건지 지금 하는 짓거리 보면은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 아니 자기들이 한 게 문재인이 하고 다 자기들이 한 게 똘똘한 한 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있잖아요. 그리고 전세를 없애버려. 전세를 나는 왜 전세를 없애는지 모르겠는데 전세를 없애버리고 똘똘한 한 채 전세를 없애버리고 갭투자 못하게 하려고 전세를 없애버린 거죠. 갭 투자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전세를 그러니까 없애버리는 전세를 없애버리니까 월세가 올라가잖아. 그래 지금 제일 문제는 부동산이 그리고 오르는데 다 부동산이 거 보면 강남에 올라서 그래. 다른 데는 오르지도 않았어. 별로. 이러고 난 뒤에 지금 오르는 거 같는 모르겠는데 그 전에는 오르지 않았고 제일 문제는 금리가 올라가지고 월세화 되면서 월세 다 월세로 넘어가면서 부담이 엄청 커진 거야. 사람들이 일반 사는 사람들은 뭐 가처분 소득이라 가처분 소득 쓸 돈이 없단 말이야. 월세 때문에 젊은 애들도 얼마 벌어가지고 월세 내 지금 거기다가 대출 금리도 엄청 올랐잖아요. 월세 오르지 대출 금리 오르지. 그래가지고 젊은 사람들 집 없는 사람들은 전세고 뭐고 없이 월세 내거나 전세 내는 사람들은 다 월세 부담 때문에 살기가 완전히 엉망이 됐어. 그 다음에 또 그래도 조금 30대 40대 기반을 갖추고 해가지고 겨우겨우 집 하나 살라고 하는 사람 대출을 다 막아버렸어. 그러니까 50대 된 사람이 이번에 소송 걸었잖아요. 이재명이한테. 그러니까 그 세대는 또 30대 40대 50대 집 하나 살라는 사람들 대출을 다 막아가지고 거지 만들어놨어. 20, 30대 젊은 애들은 월세 올리고 금리 올려가지고 거지 만들어놨어. 이제 그나마 이제 다 거지니까 이제 거기는 집 하나 있거나 집이 재산이 좀 되거나 고가이거나 아니면 집 여러 가지 거지 지금 이제 거지 만드는 일이 이제 시작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저기 뭐지 이 월세가 그 폭증하고 그러니까 월세 그다음에 이제 그 금리 비용 부담 이 허덕이는 이 청년들을 어떤 그 30대 40대 부부들을 너무 불쌍해, 40대 어떤 그 젊은이들을 위해서 민간 임대 아파트를 강제로 팔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집을 사게 만들면 월세 걱정이 없어지지 않냐. 이런 아주 단수단 발상이지. 그러니까 다주택자를 욕하는 이유가 니들이 갖고 있는 집 팔아봐. 그럼 사람들이 그 집 사가지고 자기들 이 사람들도 그러면은 행복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어. 지금 이 발상인 거거든. 그러니까 4만 5천 채 민간 임대 아파트 4만 5천 채가 나오면은 시중에 4만 5천 채가 공급된 효과래잖아. 바보 병신들 같대. 그런데 이게 지금 좀 전에 우리 이제 부군장님께서 주식 투자 얘기했는데 코스피 주식도 난리야 지금 보면. 이게 그래서 이재명의 이 부동산 정책은 주택 정책은 사실은 이 주식 투자와 이 떼어놓고 우리가 봐서는 안 될 이 이슈예요. 그래.
왜냐하면 이재명이 스스로도 얘기했거든. 이전에는 부동산이 유일한 투자 수단이었다. 근데 이제는 대체 투자 수단이 생겼다. 그게 주식이란 얘기야? 국민이 변했다고 그랬거든. 국민 의식 조사에 따르면은 과거엔 투자 수단으로 부동산이 압도적이었는데 이제 2위로 내려앉았대. 그때 주식 무슨 또 회사에서 한 설문조사 아니야? 그런데 사실 나는 이래서 이재명의 부동산 정책이 주택 정책이 이념적인 어떤 그 문재인과는 다른 이념적인 어떤 그 백그라운드 배경에서 나왔다고 생각되지 않는 게 이런 좌파는 없거든. 이게 노골적으로 투자를 부추기잖아. 그러니까 투자와 투기는 사실 한 끗 차이야. 그렇지. 그리고 사실 설령 음. 주식시장으로 투자해라 라고 하면 당신들이 주식시장으로 투자했을 때 우리가 어떤 안전한 수익을 어떻게 창출할 수도 있고 또 이 주식시장을 어떻게 우리가 활성화하고 또 이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어떤 그 이 기업의 어떤 그 이 자금 그 조달이 또 원활해지고 그러면서 기업의 생산성과 혁신 를 투자시켜서 나라 경제를 그 굳건하게 만들어가면서 우리나라 어떤 그 이 증시시장의 규모나 증시 체질을 강화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투자를 유인하면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잖아. 부동산 투자를 죄악시해가지고 세상에. 그 돈을 주식시장으로 좀 이끌어내려는 거 아니야. 그걸 자기가 했다고 스스로. 뭐를? 그거 막 얘기했잖아요. 이제 부동산이 유일한 투자 수단이었지만은 이제는 대체 투자 수단이 생겼다. 주식이다. 그 얘기한 거라고. 그러니까 니들이 부동산으로 지금 아직까지 돈이 몰리고 있는 꼴을 자기 못 보는 거야. 이제 주식 투자로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은 웃긴 거는 부동산 투자는 불로소득인데 주식 투자는 불로소득이 아니야. 그런 발상 속에서. 그렇지. 주식은 근로소득이야. 그러니까 이 정책에 얘가 갖고 있는 주택 정책이든 그 코스피 정책이든 주식 정책이든 선의가 있는 게 아니라 악의로 가득한 거야. 왜 악의로 가득 차? 아니 그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주식시장으로 투자를 하라고 하면은 그 투자 유인책을 주면 돼. 그게 정상적인 투자야. 그런데 부동산 시장을 죄악시해가지고 그 부동산 시장으로부터 돈을 끌어내서 주식시장으로 옮겨 놓겠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내가는 거잖아. 그 상황 자체 속에서 뭐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뒤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그런 걸로 이제 만들어 나가는 거야. 여기 부동산 정책을 죄악시하면서 이렇게 만들 이유가 뭐 있어?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지면 되는 건데. 그런데 어쨌든 이제 코스피 얘기는 좀 이따 다시 이제 할 텐데 우리가 또 이재명이가 왜 주식 시장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느냐를 이제 그 보면은 좀 간과해서는 안 될 게 하나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이른바 어떤 그 좌파를 지지하는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러니까 개딸이라고 하지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사회 경제적인 어떤 이 토대가 바뀐 거야. 주식이지 주식. 그러니까 걔네들이. 이른바 어떤 이 개미 진보, 개미 좌파. 그러니까 부동산이나 이런 실물 자산이 아니라 주식이나 어떤 그 비트코인 같은 코인, 이런 걸로 금융 자산을 축적한 사람들 있잖아. 이런 그 개미 좌파들이 자기들 지지하는 거야. 맞아요.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주식 투자 그 주식의 어떤 국내에 어떤 그 상장하고 있는 주식을 그 소유하고 있는 개인들이 한 1,500만 명 된다고 그러는데 이 1,500만 명 중에 절반 정도가 40대 50대야. 그럼 이 사람들은 대체로 민주당 핵심 지지층이잖아. 그렇네. 그러니까 이 지금 보면은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 금융 상품으로 자기들이 자산을 쌓았단 말이야. 그 쌓은 자산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뭘 하려고 그럴까? 부동산 살려고 그러지. 부동산 살려고 그러는 거지. 그렇지, 당연하지. 그러니까 자기들이 상급지 부동산으로 옮겨 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상급지 집값이 이렇게 높아. 그럼 되겠어? 낮춰야 되는. 그러니까 저 집값을 깎아내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기 상급지 부동산을 옮겨를 바라는 사람들의 이런 40대, 50대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 있잖아. 그 사람들이 이 얘기를 상급지 부동산 극도로 상충되는 거지. 그러니까 저 집을 깎아내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문재인 때 같은 이념화된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 집을 깎아줘야 돼.
그 말 일리가 있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래서 내가 한편으로는 이 얘네 이재명의 정책이라는 게 뭐 현실에 기반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어떤 저기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어떤 그 유관 부처들이 있어요. 뭐 국세청, 문재인 정부 때는 부동산 관련 유관 업체 경찰청도 끼어들었어. 어? 국세청, 뭐 경찰청, 국토교통부, 그다음에 저기 그 한국감정평가원, 또 뭐 지방 정부도 이 부동산 정책의 어떤 이 저기 뭐지 그 참여해야 될 어떤 그 대상 기관들이거든. 이 사람들끼리 어떤 정책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러는 것들이 아니고 또 통계청도 들어가지. 응? 논의를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자매가 막 쏘아대고 이러면서 뭐 하면서 사실은 현실 정책 하나도 없다. 이 5월 9일날 중과세 그 양도세 중과가 유예되는 5월 9일날 이제 이걸 더 이상 연장 안 하겠다라는 정책조차도 그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오늘에서야 그 경제부총리가 4개월 내지 6개월 유예해 줄게 돈 받는 거는 이렇게 해줄 정도이다라고 하면 현실성이 없거든 사실. 이 정책이 어떻게 굴러가는지에 대해서 이재명은 위에서 아무리 떠든들 밑에서는 꼼짝 않고 있다는 얘기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의 이 부동산 정책, 주택 정책이 그렇게 현실화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편으로 생각하면서 동시에 하지만 진짜로 현실화될 수 있다라는 이 무서움이라는 게 그렇지. 이건 이념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어떤 합리적인 논쟁들이 벌어지거든. 그렇지. 근데 그게 아니라 저지 무조건 깎아야 돼. 그러니까 얘가 얘기하는 실용주의 깎아야지 돼. 왜냐하면은 우리 개딸들이 저기 가서 살아야 돼. 라고 한다 그러면 진짜로 강한 규제책이 나올 수 있지. 아니 왜 이재명은 합니다거든. 얘는 법이고 절차고 그 틀이 없어요. 모든 진짜 뭐 김정은 일을 모든 그게 자기 그냥 근데 나는 이렇게 하라 그러면은 되고 하긴 문재인 때랑 똑같아. 뭐 모든 법이 그냥 마음대로 되는 게 이때까지 법이 없는 나라 같아 우리나라. 이때까지는 문재인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면서부터 법이 없는 나라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뭐 말씀드린 게 그거 아니야. 사람이 나의 어떤 그 행동, 그건 나의 자유 의지에 의해 가지고 내가 어떤 거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무엇인가 어떤 행동을 한다고. 그 다음에 그를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떤 축적한 나의 자산, 재산권, 이거는 아무도 날 침해할 수가 없다. 나의 재산권은. 그리고 이거는 법적으로 그 안정성이 보장된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누구나 인생을 설계하고 그렇지. 내 어떤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렇지. 논의하고 그럴 때 예측 가능성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우리에게 미래가 있는 거야.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우리가 노력을 하는 거고. 맞아. 그러지 않고 로또를 사면은 로또가 뭐 만들 확률이 뭐 몇백만 분의 1이랬네 이제 이게 몇백만 분의 1은 예측 가능성이 아니잖아. 번개 맞을 확률이잖아. 그럼 내가 번개 맞을래 하면서 매일 비 오는 날마다 밤바닥을 돌아다녀 봐봐. 벼락 맞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 이건 예측 가능성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노력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렇지. 사회를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야. 그러면서 그런 사회 부작용이 똘똘한 한 채거든. 그 똘똘한 채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도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지금은 정신 못 차리고 지금 그 똘똘한 한 채마저 똘똘한 한 채라고 그러는데 자기들 뭐 이재명이 자기도 그러잖아. 자기 집이 원래 3억 얼마였다며. 근데 그래도 분당에 있으니까 지금 한 뭐 재개발 뭐 촉진 지역으로 되고 그래서 지금 27억 됐다며. 그건 자기가 처음부터 27억짜리 집 샀냐고. 자기는 3억짜리 집 사고 갖고 있으면 27억이 된 거야. 마찬가지로 강남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지금 신구 뭐 지금 이혜원이처럼 저기 뭐야 청약 받아가지고 한 사람은 안 사람이 아닌 산에서는 그러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내가 아는 사람도 예전에 1980년대 초에 5천만 원 사고 한 집을 아직까지 거기서 40년 넘게 살고 계셔. 그러면서 그 집값이 한 30억 된 거야. 그럼 이 사람은 뭔데? 자기가 투기한 거야? 똘똘한 한 채 같은 죄인이야. 이 사람은 선견지명이 있었던 거지. 이미 1980년에 똘똘한 한 채를 가진 거 아니야. 당시 아파트 한 채 5천만 원 할 때. 그러니까 모든 비상식적인 일들이 있죠. 모든 몰상식적인 일들이 안 될 것 같은 게 모든 게 다 일어난다니까요. 이재명이는 근데 법도 그러면 또 얘가 미친 소리 하면은 설탕세 지금 법안 만들어서 올리듯이 그러면 또 거기서 민주당 애들이 또 법을 만들어. 그래가지고 지금 사법 검찰 없애고 뭐 지 멋대로 다 하잖아 지금 모든 거를. 그런데 이제 그것도 또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이제 이 똘똘한 한 채에 대해서 이제 지금 이재명이가 갖고 있는 마지막 현재 문재인이 쓰지 않은 보유세. 이재명이 갖고 있는 마지막 한 채는 카드는 똘똘한 한 채인데 실거주하지 않는 자.
일단 응. 나중에 이제 똘똘한 한 채라 하더라도 응. 그 이제 재산세에 그 가격에 따라가지고 뭐 30억 이상이면 좀 뭐 얼마를 더 내게 하고 뭐 50억 이상 얼마를 더 내게 하고 뭐 50억 이상짜리 집 갖고 있는데 뭐 그 정도는 낼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근데 그 처음에 우리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50억 주고 처음부터 집 산 사람들 많지 않다는 거지. 대부분 뭐 한 3억, 4억, 5억 할 때 집 사고 또는 뭐 당시 어떤 그 전세 끼고 사가지고 노력해가지고 조금씩 늘려나가고 한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뭐 50억까지 집 산 사람은 집 있는 사람은 50억 현금 들고 있는 것처럼 뭐 이제 그 간주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 이 똘똘한 한 채인데 실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규제가 들어가려고 이제 규제가 들어갈 수 있거든. 근데 또 이게 이재명이가 또 잘 생각해봐야 되는 게 대목에서 내가 이재명 씨를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은 도대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얘기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개딸들 있잖아 개딸들 진짜 주식이나 어떤 그 비트코인 이런 투자해가지고 금융자산을 갖고 있는 개딸들 있잖아 이 개딸들도 상당 부분은 경기도에 집을 갖고 있어요. 근데 경기도에 집을 갖고 있는데 애들 교육 때문에 또 자기 직장 때문에 서울에 전세 살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떡할 거야? 이 사람들한테도 니들 경기도에 집 있고 서울에 전세 사니까 뭐 이게 실거주하지 않잖아? 세금 때릴까? 서울만 때릴 수도 있겠네. 응. 서울만 때릴 수도 있잖아. 아 얼마 이상에 또 때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미 지금 경기도까지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이유는 이미 거기까지 그 주택 가격은 이제 포화가 돼 있거든. 근데 이런 정책으로 주택 가격이 폭락해봐. 그럼 경기도에 집 가진 사람들은 그러니까 집을 똘똘한 그런 뭐 미친 놈들, 미친 문재인이하고 미친 이것들이 똘똘한 한 채 때문에 멀쩡한 집을 가격을 올려가지고 엄청 올려놨거든요. 그리고 근데 이게 내려가면 있죠. 내려가도 골치 아픈 거라. 내려가도 골치 아픈 정도가 아니지. 와 진짜 내려가면 되는 거 아닐까? 문재인 때 내려가면 다 원상 회복. 빚투해가지고 집 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마지막 기회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지금도 그 빚 갚느라고 허덕이는 사람들 있잖아. 그래도 이 사람들은 상투라도 끝이라도 잡았지. 내가 한 달 500만 원 버는데 내가 300만 원 빚 낸다 하더라도 그래도 나도 집이라도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지. 내가 그때 괜히 이 집을 사가지고 한 500만 원 내가 소득 버는데 300만 원씩이나 이자로 내야 돼. 내 이 집 팔고 싶어 하는 사람이 더 많겠어? 그러니까요. 누구 이제 자식들 결혼하는데 이제 신혼집을 이제 부모들이 좀 보태준 거지. 그래가지고 전세를 들라 그런 거야. 다 전세만 해도 대단하지. 부모들이 돈 대준 거니까. 그래고 이렇게 근데 둘이서 막 의논을 해가지고 뭐 둘이서 각자 대출을 엄청 받은 거야. 엄청 받아가지고 요즘 뭐 20년, 30년 막 상환이라더라. 막 40년, 50년 상황. 30년, 40년 상환 뭐 이런 대출을 막 끌어다가 애들이 집을 산다고 그랬다는 거야. 뭐 신혼인데 무슨 집을 산다고 그러냐고 막 그랬는데 이제 집을 뭐 대출을 받냐 뭐 사냐 옥신각신 왔다 갔다 하는 한두 달 사이에 집이 3억, 4억, 5억, 1억, 2억, 3억, 4억 그 사이에 막 오르는 거야 집값이. 그러니까는 부모 입장에서도 뭐를 그렇게 물을 해가지고 집을 사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게 사지 말라고 말하고 난 2, 3개월 사이에 3억 오른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해서 산 집이 서울이 아니라 경기도 어디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평생 그 집에 살아야 될까? 또 옮겨야지. 평생 그 집에 사는 게 정의로운 것일까? 딴 데 옮겨야지 또 그러면 다른 데로 계속 옮겨가야지. 돈을 모아가지고 사야 되는데. 근데 돈을 모아서 살 수도 없을 뿐더러 또 돈을 모아서 옮겨가지도 못하게끔 만들고 있잖아 이재명이는. 그래가지고 봤더니 이 추운데 보일러를 좀 안 틀어놨더래. 왜 안 틀어놨냐 그랬더니 이게 이제 저기 해서 낮에는 괜찮고 저녁에만 튼다고 또 뭐 어떤 그렇게 하니까 너무 불쌍한 거지 부모가 보기에. 이 젊은 애들이 그러니까 보일러도 마음껏 못 틀고 이렇게 이제 그런 생활이 돼버린 거라 애들이. 그 이제 그런 친구들은 그래도 이제 집이라도 가졌으니까. 그리고 벌이도 좋은 애들인데 그래. 라고 이제 사람들은 이재명 같은 경우는 내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만큼의 재산 있고 그만큼의 직장이 있는 애들도 삶이 그렇게 돼 버렸다니까요, 지금. 그렇죠. 근데 이 대한민국 그 국민의 청년들 대부분은 그러지를 못하지. 그러니까, 아무리 둘이서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게 이 뎁트 그러니까. 인컴인데 나의 어떤 소득 대비 그 자산 이 뎁트 해가지고 지표가 정해지는데. 그러니까 그 밑으로도 애들 한참 생활이 비난한 애들이 많은데 그 위층에 상층부로 올라가도 어느 정도 돼도 있잖아요. 버는 거를 막 20년, 30년 장환을 하고 애들이 쓸 돈이 없는 거라 애들이. 그런데 이제 거기 하면 또 그 밑에 돈 없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뭐 신혼부터 집 샀으니까 하면서 또 손가락질을 해. 그러니까 모든 거를 문재인이 때부터 다 그냥 미워하고 저기 욕하고 서로를 갖다 비방하고 막 이게 아비규환을 만들어놨어 나라를 사람들끼리의 심성을. 근데 이 아비 규환을 만들어 놓은 것도 만들어 놓은 거지만은 이제 이 이재명의 부동산 정책 관련해 가지고 이건 뭐 쓸데없는 걱정일지도 모르겠는데 내가 그 하나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개딸들 상급지로 갈아타려는 개딸들 노력에 이재명이가 과연 찬물을 끼얹을까? 혹은 이제 어느 정도나 현재 상급지 집값을 깎아내려 가지고 상급지로 갈아타려는 개딸들 욕구를 충족시켜 줄까?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에 대해서 재산세를 중과한다 라고 하면 실제로 개딸들의 상당 부분이 경기도에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서울이나 혹은 경기도에 조금 더 먼 곳에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서울에 조금 더 가까운 경기도에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럼 얘네들이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로서 이재명의 어떤 재산세 중과 정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질까? 이런 어떤 그 괴리들, 이런 괴리를 이재명이가 어떻게 해결할까? 라는 거 하나고 중장기적으로는 이게 이 세대 간의 어떤 그 자산 포트폴리오를 놓고 세대 간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 지금. 지금은 60대, 70대가 아무래도 이 대한민국 어떤 고도 성장기에 그 K 자산 축적이 전세를 통한 투자잖아. 그렇지. 그걸 통해 가지고 자기 집을 마련한 사람들이 다 60대, 70대잖아. 그러니까 40대, 50대는 뭐 부모 잘 만났거나 아니면은 좀 일찍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었거나 하는 사람들인 거고. 전세가 얼마나 좀 좋은 제도인데. 그런데 이런 60대, 70대가 한 축이 되고 40대, 50대가 다른 한 축이 돼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게 지금의 저희 국민의힘과 민주당 이거 우파와 좌파인데. 근데 60대, 70대 자산 포트폴리오는 부동산이잖아. 40대, 50대 자산 포트폴리오는 주식, 그 다음에 어떤 뭐 비트코인, 혹은 뭐 이런 선물 거래 등등을 통한 금융자산이잖아. 그러니까 금융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는 세대와 부동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는 세대가 이제 전쟁이 벌어졌는데, 현재 이재명이 그런 이제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 근데 이제 개딸들은 그러면은 그 상급지로 그래가지고 이재명이가 이제 재산을 그 상급지 서초도 그 강남 뭐 송파 두리겨 패가지고 50억이면은 보유세 1년에 5천만 원씩 내게 가지고 집 다 팔고 그래서 그 집 팔면은 누가 50억짜리 집에 들어가겠어? 안 들어가지. 너 들어가자마자 5천만 원 세금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 안 들어가서 뭐 거의 슬로마 되면서 그 집이 이제 강남 상구가 황폐화되어지고 슬로마 되어지면서 비로소 상급지 1주택자에 대한 고민이 사라지게 된단 말이야. 아니 이게 그려진 미래잖아. 그게 가능할까? 아니 누가 상급지 1주택자로 내가 거기서 50억 집이면 1년에 5천만 원 전세면은 못 살지 당연히. 거기 누가 살아? 이재용 정도 다 살겠지. 근데 돈 있는 사람 되게 많아 우리나라에.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아까 이찬진 씨 얘기했잖아요. 금융자산이 제가 300억이라 하더라도 50억짜리 집인데 5천만 원. 재산세가 5천만 원이야. 거기 또 이제 보유저기 종합소득 종합부동산 쓰내야지. 그래가지고 1년에 재산 주고 세금을 한 1억 5천. 또 50억이 모르겠는데 뭐 100억짜리도 많잖아. 80억. 이혜원이도 뭐 청약 받자마자 80억이라며. 그러면은 1년에 내는 세금이 1억 5천 2억이야. 그럼 1억 5천 2억씩 그냥 쑥쑥 빠져나가는데 그 집에서 살겠어? 300억 있는데 뭐 1억 좀 내면 어때? 외국 나가서 살지. 300억 있는데 1억 좀 내면 어때? 그리고 또
300억인데 1억 내고 또 좀 지나고 나면 그게 또 70억 아니라 100억 되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그 강남에 그 있는 근 100만 정도 되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이겠냐고. 다 그런 사람 아니지. 그러면 어떡하겠어? 그 사람들은 집 팔아야 되는 거야. 근데 집 팔아야 되는데 그 집을 새로 들어가는 사람들, 새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실거주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새로 들어간 사람도 똑같은 조건이지. 80억짜리 집을 내가 80억 주고 사갖고 들어가면은 당장 또 2억씩 내야 되는데. 근데 나는 궁금한 게 네. 왜냐면 잘 부동산에서 이야기를 해도 잘 이제 상황을 잘 이제 뭐랄까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이해를 못한 게 아니라 하여튼 뭐냐면 사람들이 의외로 돈이 많은 사람이 많아요. 그 문화 쪽이나 그 엔터테인 쪽이나 이런 사람들 돈이 그 옛날하고 틀리게 단위가 틀린 돈을 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유튜브도 뭐 그렇잖아요. 유튜브도 하루에 1억씩 버는 애들도 있고 뭐 그러니까 단위가 틀리게 돈을 버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가 주택에 대한 수요는 충분하다는 거지 어떤 면에서는. 고가 주택에 대한 수요는 충분할 수 있겠지만은 그 고가 주택이라는 것이 지금 뭐 이 언론에서 이제 보도되고 있는 뭐 탤런트 누가 무슨 빌딩을 샀대더라, 탤런트 누가 뭐 무슨 뭐 아파트를 샀대더라. 근데 근데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전체 이렇게처럼 뭐 1,500세대 이런 아파트가 아니라 복층 규모의 뭐 빌라식으로 돼가지고 뭐 완전히 어떤 그 외부로부터 차단되고 말이야 프라이빗한 걸 하고 심지어 어떤 집은 집 안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뭐 거라이지 세이프티인가 뭔가 뭐 해가지고 좋네. 뭐 그런 식으로 말이지.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면은 개포동 주공 9단지 그런 데 살겠냐고. 그런 데 틀리지. 안 될 거야. 개포동 주공 6단지, 맞아. 대치동 무슨 아파트 뭐 이런 데 사람들 맞아. 반포 이런 데는 안 살, 아파트는 안 살 것 같은데. 그렇지. 그런 데 사는 사람들은 지금이야 어찌 보면 하다가 내가 50억짜리 집을 갖게 됐지만은 처음부터 50억짜리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집에 반포에 집 산 거를 막 후회한다고. 연봉 2억인데 반포에 집 사가지고 들어간 걸 후회한다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똘똘한 한 채를 없애려면은 상급지 갈아타기를 없애려고 그러면은 서초, 강남, 송파를 슬럼화하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다니까. 그리고 실제로 슬럼화 돼요. 만약에 이 정책을 계속 가져간다 하면은 슬럼화 될것 같아. 마지막 남은 정책이 그 주택 가격에 따라 가지고 그치. 보유세를 올리는 정책인데 그 보유세를 올리는 정책이 이게 특히 이제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보유세를 올리는 정책 자체가 이 엄청난 이 세금의 부담으로 나와. 맞아요. 그러니까 징벌적 조세 정도가 아니라 단순한 징벌이 아니라 사형이야, 사형. 그렇지. 그 사람의 재산권을 완전히 침탈하는 거고 이 사람이 이 재산을 축적하기까지 들였던 모든 노력들은 투기 행위로 그냥 폄하돼 버리는 거야. 그 사람의 일대 살아왔던 삶에 대한 모든 것들은 그냥 그 투기 행위로 폄하되어지고 약탈자가 돼 버리는 거야, 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너의 모든 자산은 우리가 그 국가에 환원해, 세금 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요. 한 말이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 사람들이. 그러면은 누구 집을 판다고 치자 이가 그러면은 내가 그래 80억이야. 그래도 그 집 이사 가면서 민주당 찍는다니까. 아니 그 이사 가면서 민주당 찍는다고 하는데 이사 가가지고 가는 사람도 80억짜리 집이면은 똑같거든. 한 2년 살아보고 야씨 내가 2년 동안 낸 보유세가 한 6억대. 야 집 팔아라. 그러니까 내가 들어간 집이 집값이 낮아져야 되는 거야. 그렇지. 집값이 낮아지지 않고서는 내가 그 집 들어가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집값이 낮아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 슬럼화돼야지. 아무도 그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질 않지. 집값이 하루아침에 낮아지겠어요? 그렇지. 빈집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지.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지. 그래서 그렇게까지 될까 해서 얘네 정책이 현실성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함과 동시에 그러면서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아까 말씀드린 60대 70대와 그렇지. 40대 50대 간의 경쟁이라고 그랬는데 이 40대 50대가 그래가지고 상급지로 들어갔다. 그러면 이 개딸들도 상급지로 갈아타고 싶은 사람들인데 근데 상급지로 갈아탄 개딸들은 집값이 오르기를 기대할까 기대하지 않을까? 당연히 올라야지. 그럼 집값이 오른 개딸들은 재산세나 종부세 폭탄을 맞아도 즐거워할까
아니면은 뭐 이런 새끼들이 다 했어 이렇게 세금. 집값은 올라가고 세금은 내리기를 원하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10년, 20년 살면은 지금 40대, 50대가 지금의 60대, 70대가 되고 지금 집 한 채 없는 20대, 30대가 지금의 40대, 50대가 돼가지고 또 다른 전쟁이 벌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재명의 이 주택 정책이라는 거는 이 현실성이 없는 걸 떠나가지고 민주당 내에서도 동의할 수 없는 정책으로 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건 진짜로 한 1년 실행해보고 나면은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지금 뭐 구윤철이가 뭐 저 보유세 그러면 상향하겠다라는 얘기가 상향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보유세 상한해봐. 그러면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건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나설 집단이 두 집단이 발생하는데 하나는 경기도에도 집값이 오른 꽤 되는 데가 있어요. 경기도에 사는 사람들도. 그런데 서울과 경기도가 지금까지 주택 정책에서 이제 차별성을 가지지 않았거든. 그럼 경기도에 집 한 채 갖고 있으면서 집값이 오른 사람들 있잖아. 예를 들면 이재명 같은 사람. 30억 집. 재개발되면 또 얼마가 될 거야, 그 집이. 그렇게 맞아.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서 저항이 발생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개딸들이야. 그리고 역설적인 현상이지. 그 다음에 서울, 서초 강남, 송파뿐만이 아니라 뭐 마용성이니 뭐니 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그것도 이 재산세를 진짜로 내 지금 80억 집이 80억이라고 해가지고 재산세니 종부세니 해서 2억씩 때린다? 라고 하면 실제로 진짜로 조세장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변호사들 잘하는 거 있잖아. 집단 소송 해가지고 공탁해놓으면 되거든 세금 어딘가에. 공탁해놓고 내가 언제든지 낼게. 하지만 나 이거는 부당하다라고 하면서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그러면은 이제 국회의원 선거 시즌이야. 올해 이제 지방선거 있고 내후년이 이제 국회의원 선거인데 지금 현재까지 민주당이나 이런 데에서 아무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법안을 안 내잖아. 법안을 안 내는데 부동산 뭐 관리원인가 하는 법안만 누가 냈던데 왜 안 내냐면 지방선거 있거든. 지방선거 뭐 서울시장 선거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서울시장 선거지 이기겠어? 지금 사람들이 뭐 강남 상고만 갖고 얘기하는데 다 똑같거든. 마용성이니 어디니 다 노도강이니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 여기도 사람들이 내가 오른 집값에 대한 어떤 그 불안감들이 있다고. 또 여기 전세 들어 사는 사람들 있잖아. 전세 들어 사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내가 집이 없어서 전세 들어 사는 사람들이 아니야. 나도 경기도 혹은 어딘가에 내가 집을 가지고 있고 맞아. 내가 여기 와서 전세 살고 있는 거야. 직장까지 어떤 그 거리라든가 강남에 교육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 그렇지. 때문에 강남에 학원 가고 강남에 오는 전세 사는 사람들도 다 경기도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는 거지. 안 그러면은 응. 저 노원에 있는 사람들이 뭐 위쪽에 있는 사람들이나 학원 때문에 강남에 온 사람들 많아. 그다음에 직장 때문에 강남에 직장 때문에 오고. 직장 때문에 온 사람들. 이런 식의 어떤 이 하나의 정책을 놓고 그 정책에 있어서 내가 받는 피해가 어느 정도 되냐는 사람들이 혼재해 있다고. 그러니까 서울 경기 지역에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러면은 과연 이걸 가지고 구청장 나오는 사람들이 시장 나오는 사람들이 내가 지금 뭐 정부에서 뭐 또 그 국회에서 재산세나 보유세를 중과하겠다는 정책을 낸다라고 이제 할 때 그거에 대해서 이 흔쾌하게 그럼 그럽시다라고 할 수가 없거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데 있잖아요. 문재인이 때 한번 당해봤잖아요. 문재인이 때 세금을 재산세를 10배를 더 내봤죠. 문재인이 때도 이런 구도로 가는 거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문재인이 내가 180석인가 과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했잖아. 코로나 과정에서 벌어진 국회의원 선거 때에는 서울 지역에 출마한 국회의원들은 종부세 대상 금액을 높이자고 얘기했었다고. 근데 이제 문재인이가 코로나 그때 그 와중에서 이제 과반 차지하면서 문재인 완전 제왕이 됐잖아, 제왕이. 응? 그 내부에서 민주당 내에서 이제 내부에 있는 어떤 대표라든가 이런 사람은 그냥 문재인 딸랑딸랑이었다고. 이낙연이 국무총리도 그냥 문재인만 보고 받들어 총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때 막 문재인이가 그 미친 짓을 해도 전부 다 그냥 뭐 입 다물고 딸랑거리기만 해. 지금도 똑같잖아요. 근데 이재명이한테 무슨 일이 어떻게 생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 운영자님이 예측하고 이게 분석하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상식의 틀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틀 안에,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또 예측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들을 나누는 건데, 이제 얘네는 그 틀 안에 있지 않잖아요. 나는 그런 게 이제 두려운 거죠. 그 틀 안에 있지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뭐 이재명 정부가 주택 정책을 뭐 어떻게 할 것이다라에 대해서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근데 이제 상식적인 선에서 얘기했을 때 이제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상식적인 선에서 이런 일들이 조정되지 않고 이재명이가 주장하는 대로 정책이 그냥 그대로 집행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대한민국의 서울을 슬럼화시키는 일이고, 그 다음에 세대 간의 진짜 자산 포트폴리오를 두고 전쟁이 벌어지는 일들, 그런 사이클들이 계속되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거지. 그런 나라로, 그 나라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책임은 분명히 이재명에게 있지. 그래서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가 그게 어떤 그 선에서 정리가 안 되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그 거기 쳇바퀴 돌면서 그 포퓰리즘 그 정책을 망해가나 봐요. 그게. 근데 이제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는 그런 식으로까지 이제 갈 수 있었던 거는,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산업 구조가 그 석유를 중심으로 한 이런 원자재 산업이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그 부가 누구에게든 공평하게 분배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회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그 산업의 생산 기반이라는 것 자체가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 이후, 그다음에 어떤 그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산업화를 하고, 그다음에 뭐 87년 이후 어떤 그 민주화 과정, 일련의 어떤 그 모든 과정들에서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성과를 거두는 게 정의인 사회가 됐잖아. 맞아요. 우리나라 그런 사회거든. 근데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한 성과가 약탈이라고 폄훼되고, 그리고 노력해서 거둔 성과는 약탈이기 때문에 내가 강제로 뺏어서 배분하겠다라고 한 게 문재인 정책이었잖아. 도둑놈 새끼야. 근데 그 문재인 정책이 강도야 강도. 오죽 그 사람들이 그 5년의 그 경험 동안에 문재인의 그 정책이 오죽 이 그 포갑적인 어떤 그 행태였으면은 바로 그 성공한 정부 내세우면서 뭐 국정지도 40% 어쩌고저쩌고 했지만 결국 윤석열이라는 사람한테 정권을 당하잖아. 잘 견뎌내고 잘 이겨내야지 되는데 너무 이게 뭐 매일같이 그또 얘가 매일같이 나와가지고 떠드니까 이재명이가 그 국민들의 할 일을 하고 각자 어쨌든 또 세상이 옛날과 우리나라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세상이 로봇이니 AI니 하면서 요즘 또 어떤 회계사들 그런 얘기도 하는데 몇 년을 바쳐가지고 회계사 시험을 받았더니 회계사들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그 개개인들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 이재명이 말고도 이 세상 때문에 참 힘든 일이 많거든. 정말 정치인들이 도와줘도 힘든 일이 많단 말이에요. 요새는 보면. 그러니까 그런데 이 정치하는 애들이 이재명이가 매일매일 나와가지고 매일매일 씨부리면서 매일매일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거든. 근데 이재명이가 그렇게 뻔뻔한 낯짝으로 매일매일 나와서 국민들을 괴롭히는 데도 그런 어떤 배짱을 부리는 이제 근거가 코스피 5천이잖아. 코스피 5천. 그러면 코스피 5천 가지고 코스피 5천도 그렇고 나는 언제 국민들이 한번 돌아설까? 국민들이 매일매일 나와서 그렇게 저렇게 하는데 어디 좌파적 국민들은 부동산이나 뭐나 이런 자기 그 겪는 여러 가지 사업체 어려움이나 하다못해 자영업자들도 봐봐요. 하루아침에 올려가지고 최저임금을 그냥 급작스럽게 올려가지고 올리는 얘네들은 뭔가 사람들이 운영자님 예측 가능하게 뭐 어느 정도 이렇게 한다. 안 그러면은 뭐 우리가 몇 년에 걸쳐서 한다든지 뭐 부동산도 이런 방향이다 했을 때는 우리가 국민들이
어떤 대처를 하고 계획을 세우잖아요. 하루아침에 대출을 딱 끌어버려. 아, 내일 모레 지금 잔금 내야 되는데 내일 모레 잔금 내야 되는데 오늘부터 대출을 반을 탁 잘라버려. 그 사람 죽으란 얘기지. 그게 지금 그 사람이 그 집을 분양받아가지고 얻기까지 몇 년의 세월을 갖다가 그렇게 살았어. 근데 오늘 아침에 당장 발표해가지고 2억 뭐지 싹딱 잘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거든. 이래. 근데 그 일을 당하고 집을 계약을 못하게 됐어요. 투표장에 민주당 딱 찍으러 가. 그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 벌이는 자기가 자기 발목을 찢는 일이니까 그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할 건 아니고 나는 이제 다만 이제 그 내가 너무 어떤 그 평상시 강조하는 혁명적 낙관주의에 빠져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재명이가 집권하고 난 다음에 이제 지금 뭐 이제 한 8개월? 뭐 9개월? 1년도 채 안 됐어요. 6월 3일부터 6월 4일부터 보니까. 근데 그동안 아까 우리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재명이 떠든 것 중에 제대로 지금까지 무엇인가 하나 꾸준하게 끌고 나오는 게 있느냐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재명이 이런 얘기했잖아. 부동산 정상화가 코스피 5,000피. 그다음에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리고 더 중요한 일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중요한 일은 맞지. 당연히 중요한 일이지. 코스피 5천이나 계곡 정비보다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지. 근데 쉽다? 이게 이제 왜 계곡 정비가 쉬운 일이겠어? 계곡 정비라는 거는 이해관계가 얽힌 당사자도 별로 없어요. 그냥 거기 식당 하는 놈이잖아. 맞아. 그 다음에 그 식당하고 있는 장소 국유지야. 그러니까 그건 엄연히 불법행위야. 그렇지. 불법행위하고 집행하면 돼. 맞아. 모두 자연이라는 건 모든 사람의 것이잖아. 그걸 특정한 집단이 수십 년간 점유해서 수익 올리는 건 당연히 도둑질이지. 좀 쉽지. 그거 가가지고 이건 실행을 하냐 마냐의 문제야. 그래. 그걸 지금까지 실행하지 않은 게 문제인 거야. 그렇지. 그게 무슨 어려운 일이라고. 그래. 그다음에 더원다나 그게 또 쉬운 이유가 뭐야? 요즘 사람들 계곡 가가지고 닭백숙 먹고 안 그러잖아. 놀이 문화가 바뀌었잖아. 어차피 자기들 이제 곧 철거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 누가 계곡물에 앉아가지고 그 사람들 복잡복잡한데 평상에 그 앉아가지고 요즘 놀려고 그래. 요즘 사람들이. 그건 자기의 최대 업적인 것처럼 항상 얘기해. 그래. 유치하기도 하지. 근데 그게 부동산과 코스피 5천에 맞먹을 정도로 중요한 일이라고 얘기하잖아. 이재명이는. 이 계곡 정비가. 보다 쉽다고 그러는 거지. 중요하다고 그랬다니까 중요하고. 중요하다고? 그래 더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 그랬어. 근데 이런 것보다 더 쉽다 부동산이? 코스피 5천이 쉽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도 분명히 있지. 근데 코스피 5천이 쉬웠던 이유는 뭐냐면은 그 코스피 5천까지 가는 기간 동안에 이게 AI라는 게 어떤 글로벌 슈퍼 사이클 있잖아.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사실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가 2, 3년 전만 하더라도 뭐 지금 맞아. 적자 규모가 어떻게 되고 주가가 어떻게 되고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이렇게 되면 어떡하냐라고 이제 얘기한 상황에서 얘네들이 그런 어떤 글로벌 슈퍼 사이클의 침체기 속에 투자하고 나름대로 어떤 투자하고 연구하고 또 혁신하고 들인 노력이 지금 딱 올라가고 있는 거든. 그 AI 시대에 이제 글로벌 슈퍼 사이클 확 올라가는 시기잖아. 그래 말이야. 이런 시기를 타고 코스피 5천 된 거 아니야. 이재명이는 운이 좋네. 이재명이 한 일은 자기는 밥 숟가락 넣는 게 전부야. 물론 이재명이가 했지. 한 게 있지. 돈 뿌렸잖아. 그치. 돈 뿌리고. 10조 원 소비 쿠폰 뿌려가지고 그러니까 이 코스피 이쪽으로 돈 싹 몰리게 만들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잖아. 그 국민연금 각종 이 연기금들 있잖아. 그 국내 투자 그냥 뭐 해가지고 모든 당급부양책 막 투입했잖아.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좀 뭐 자기가 그 한 짓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얘기해야 될 거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당도 멍청한 당인 건데. 있으나 마나 한다 맨날. 아니 코스피 5천이 달성됐으면 축하할 일이지. 그거 가지고 뭘 그렇게 떠들어. 우리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이 되는 게 견제 세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나는 보면 문재인이 박근혜 탄핵되고 난 뒤부터 해가지고 야당이 없잖아, 야당이. 근데 이제 이게 이 코스피 이 5천이 이제 이루어졌는데, 근데 이게 이재명이가 마치도 한 것처럼 되는 게 이재명이 자기 공약이라고 얘기했거든. 공약은 맞지.
근데 이재명이 공약해가지고 코스피 5천 지수 5천 달성했다라고 보는 건 틀리지. 근데 이거는 분명히 구분해서 봐야 될 거고. 그 설령 좋아. 이재명이가 해가지고 뭐 코스피 5천이 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이게 생각해봐야 될 게 있는데 이 주식시장이라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이 건강한 기업체가 이 자기들이 이제 자본을 조달하는데 자금을 조달하는데 그 자본 조달 비용을 낮추는 기능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이제 그 돈들이 이제 묶여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사실 부동산에 묶여 있는 자금을 이게 주식시장으로 옮겨서 뭐 생산활동 투자에 쓰여야 된다라는 논리는 바로 여기 이제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부동산은 너희들이 그 묶여 있는 자본이고 그 투자해서 불로소득을 얻지만 주식에 투자하면 그것이 기업체 그것이 이제 공급이 돼가지고 그 자금이 되면서 기업이 어떤 저기 원활하게 저기 뭐 움직여 나갈 수 있으면서 일자리도 창출되고 뭐 이런 어떤 그 선순환체가 형성된다. 지금 이게 논리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이 주식시장에 지금 이 투자된 자본이 이 자금이 이게 과연 우리가 지금 이 기초산업이라든가 이런 산업들이 성장할 수 있게끔 우리가 어떤 그 혁신 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한 노력에 투자되냐는 거잖아. 근데 그게 아니잖아.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에 코스피에서 40% 이상을 지금 뭐 삼성이랑 그 하이닉스가 차지하고 있고 40% 이상이에요? 40% 이상을 그 전체 왜냐면 전체 시가총액이니까. 우와. 지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차지하고 있는 게 그 전체 시가총액의 한 40%될 거야. 그럼 걔네 망하면 끝이겠다. 끝이지. 한 방에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코스피는 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어떤 이 나름대로 어떤 그 첨단 산업, 그 대규모 첨단 산업이지. 그치, 대규모지. 여기에다가 현대자동차 등과 같은 수출 산업, 이게 코스피의 전부라고. 진짜네. 그러니까 그 코스피에 쏠린 돈이 다 그럼 어디로 가겠어? 사람들이 돈이 전부 다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주식시장이 갖고 있는 본래적인 의미에서의 그러게. 그 자본 조달, 그 자본 조달을 통해 가지고 이 자본 조달을 통해서 진짜 내가 어떤 이 혁신하고 어떤 생산성을 높인다 이런 데 이제 쓰여야 되는 건데 지금 현재 우리 주식시장은 우리 주식시장은 그러니까 사회 전반에 사회 기업들에게 사회 기업의 기초를 따지고 자본도 들어가 가지고 발전하게 하고 다 같이 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우리 사회 토대가 되는 그런 자본 투자가 아니고 지금 떴다방이잖아.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지. 떴다방이야. 뭐 B2 지금 이재명이 하라는 게 그거 아니야. 내가 사람들이 지금 없는 살림에 빚내 가지고 빚까지 내 가지고 B2 해 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또 뭐 레버리지 넣고 말이야 해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내가 저 기업이 앞으로 향후 한 10년 뒤면 유망할까 이렇게 투자하는 놈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당장에 지금 돈 되는데. 그러니까 전부 다 전원주 같은 사람이 돈 번 이유가 그거 아니야. 그 있는 사람이 뭐 하이닉스 자기 얘기는 그거 아니야. 하이닉스 가서 교육을 했는데 사람들이 직원들이 성실하고 좋더라 가지고 주식 사놓고 묻어뒀대잖아.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실제 투자 수익을 올린 사람들은 60대 70대 역설적으로 40대 50대들은 뭔가 막 올라가고 있는데 큰 수익은 못 올리는 게 계속 치고 빠지고 그것만 해. 요즘 젊은 애들이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막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계속 치고 빠지고 이렇게 하더라고 젊은 애들이. 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막 뭐 이런 식으로 단타로 막 하더라고. 그냥 거의 뭐 노름이야 노름. 그러니까 우량주라는 것에 우리가 이 투자한다라는 거는 사실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지. 그 주식 아까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도 어떤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경제 합리적인 어떤 그 선택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듯이 주식 투자에 참여한 사람들 합리적 선택을 한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내가 수익을 봐야 돼. 그건 당연한 거야. 그런데 국민연기금이나 이런 연금을 동원하면서까지 돈 된 데만 몰려가지고 지수를 올리는 정책을 쓴다? 같이 잡기 투기에 들어가는 그냥 그 모든 걸 투기로 만들어 버리는 거잖아. 투기로.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게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의 주식의 어떤 그 주식 시장의 체질이 어떻고 체력이 좋아졌다 이런 건 아니고 지금 현재 지수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지수만.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게 대한민국의 모든 경제 활동의 그 평가 지표가 그 주가 지수야. 그렇게. 그럼 뭐 어떻게 돼서 정책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주가 지수 올린 데만 쓰여가는 거지. 그러니까 김연아만 저기 올림픽 1등 하고 뭐 아이스링크 만들고 뭐 저 제반 사업을 하고 있지 뭐 이런 건 없고 김연아만 1등 아니지
김연아는 그래도 밑에 뒷사람들이 좀 있던데 박태준? 누구야? 박태준이 아니고 수영. 수영. 걔만 잘하고 그런 걔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기반이 되게 하고 뭐 체제를 갖추고 또 그다음 인재를 또 육성해내고 하면서 계속 그거를 이어나가고 교육에 투자 이런 그 산업의 기반이 돼야 되는데 그냥 그 이제 그 하나만 하고 끝인 거지. 근데 박태환인데 그 뒤로도 이제 수영 선수들이 박태환의 뒤를 이어가지고 이제 제2 재상의 박태환들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고 이제 그러는 건데 그런데 이제 이게 이 국가가 무엇인가를 지원을 잘해주고 어떤 성과를 내줘서가 아니고 누군가 앞서 나간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신이 우리도 가능하구나 이것이. 그치. 그래서 우리도 가능하기 때문에 끊임없는 노력을 하는 거야. 근데 그런 노력들이 이게 그런 노력이 이게 이 주식시장에도 그대로 들어가면은 삼성이나 SK 같은 그 사업들이 있으면은 우리도 지금은 작지만은 우리도 계속 생산성을 높여나가고 혁신해가지고 우리도 우량 기업이 되자라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이런 어떤 그 나름대로 어떤 자본시장 조달하고 그러면은 정부가 그치. 해야 할 일은 거기를 그런 기업들의 생산성 향상이랑 혁신에 맞아. 투자를 해줘야 되는 그치. 거거든. 기업이 그런 데 투자해야 되는 거지. 아니 국가에서 그런 데 투자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런 기업들을 만들어 나가는 일을 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전체 우리나라 주식시장, 그러니까 우리나라 결국 기업체의 어떤 체질을 높이는 일을 해야 되는 거지. 지수 5천 한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삼성전자, SK 쫙 올라가니까 그럼 지수 쫙 같이 올라가지. 아니 시가총액의 40%가 뛰는데 그럼 나머지 60%가 전부 폭망하지 않는 한 주식은 당연히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주식은 시장은 곧 코스피 5천이 되는 거였어. 그게 근데 그거를 이재명이는 워낙 그 주식 투자에 빠꼼이니까 자기는 읽었을 수도 있겠지. 그리고 또 우파는 주식 시장은 모르고 부동산만 투자하니까 몰랐을 수도 있지만은 그 자체가 그 제대로 된 정치인이라면은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는 것 자체가 자기 그 정책 공약이 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대한민국의 산업의 토대를 어떻게 혁신하고 그 생산성을 혁신시켜 나가가지고 대한민국의 토대 자체를 튼튼하게 만들어서 제2의 삼성전자, 제2의 SK 하이닉스를 만들겠다. 이게 그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고자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정책 목표가 돼야 되는 거지. 그게 공약이 돼야 되는 거고. 그렇구나. 그렇겠다. 근데 이재명이는 지금 막 저렇게 막 이렇게 저렇게 떠드는 게 지금 금방 드는 생각이 성과 있잖아요. 성과주의. 내가 무엇을 했다. 맨날 계곡 하는 것처럼 그 어떤 누구야? 이명박이도 청계천 자기가 했잖아. 그러니까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 기초 틀을 닦고 하는 거 그런 거는 잘 안 보이지 않아. 박근혜처럼. 박근혜는 통진당 없애고 뭐 코레일 딱 정상화하고 또 건보 흑자 만들고 건보 흑자 만들고 또 한전도 흑자 만들고 그런 토대가 되는 일을 쫙 했잖아요. 근데 지금에 와서 누가 그 박근혜 유능하다거든 무능하다고 저 난리를 쳐지기잖아. 근데 뭔가 하나 눈에 보이는 거 딱 해놓은 거 있잖아. 그것만 하는 거라. 그것밖에는 자기가 어떻게 내세울 게 없으니까. 그래도 그걸 실용주의라고 포장을 하는 거지. 근데 이제 한편에서는 이명박이랑 좀 비슷하다. 같은 과지. 이명박, 윤석열, 이명박, 윤석열, 이재명이 좀 비슷한 거야. 문재인도 비슷한데. 응? 문재인이는 조금 달라. 문재인이는 저거 쓸데없는 그건데 이재명이는 뭐 얼치기 좌파가 들어간 윤석열, 이재명 이명박이라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재명이 내세우는 최대 성과가 계곡 정상이죠. 계곡 정상. 그거 부동산 정책이나 코스피와 그거를 같은 등급에 놓잖아. 그러니까 계곡 어떻게 자기 성남시에서 그게 그렇게 자랑이야. 계곡 정비한 게 그게 잘난 꼴랑 그게. 그래서 지금 뭐 민주당 그 국민의힘 뭐 지명주 최고위원했던 조광한 씨인가 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게 그건 내가 했다라고 싸우다가 이재명한테 핍박받았다는 거 아니야. 그 사람이 의정부 시장인가 어디 시장인가 이제 그랬는데. 그러니까 어떤 토대를 갖추고 기초를 닦고 실질적인 그걸 하는 거는 그거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그런 거는 그래 눈에 보이는 거. 그 5천. 그러니까 이제 운영자님 얘기대로 그 주식을 하려면 그런 토대를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 이게 아니고
코스피 5천 딱 이렇게 목표를 사람들은 근데 그런데 현혹하잖아요. 그렇지. 뭐 언론이고 뭐고 다 봐가지고 코스피 5천 달성했다. 그러니까 코스피 5천 달성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니들 그럼 뭐라 그럴래?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초 닦은 거 누가 알아? 아무도 모르지. 근데 더 중요한 문제는 이재명이가 이제 코스피 5천에서 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이게 큰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게 성실히 일하는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사회 구조는 그 물 건너갔지 뭐. 완전히 얘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지. 젊은 애들도 다 그렇다니까요. 이제는 명품 산대잖아.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애들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모든 국민이 주식 투자를 할 수 없어. 근데 주식 투자하려면 돈이 있어야지, 정보 있어야지, 시간이 있어야지. 그거를 밥벌이 수단으로 안 그러면은 뭐 하여튼 그거를 주업으로 뛰어든 젊은 애들이 많아. 많은데 하지만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주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지. 그런데 이런 젊은이들 있잖아. 주식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 있는 젊은이들, 이런 젊은이들이 더 많고 대부분이지. 근데 이 젊은이들은 아예 대한민국 정책에서 사라져 버렸어. 맞아요. 삭제시켜버린 거야. 삭제시켜버린 거야.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그렇게 입만 열면 얘기하면 투자, 자산, 포트폴리오, 이제 투자의 어떤 그 대상이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바뀌었다. 그럼 코스피 지수 이 지수 봐라. 지금 뭐 이거는 뭐 이 저기 뭐지 뭐지 역량 머리 지능 지수의 문제다. 뭐 이렇게 이재명 막 떠들잖아. 그런 상황 속에서 주식은커녕 내가 오늘 당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그뿐만 많은 대한민국의 청년들 있잖아. 또 30대, 40대, 50대, 60대 이런 사람들의 삶은 없어져 버렸어. 맞아요. 진짜 너무 기가 차. 내가 너무 기가 찬 게 옛날에는 직장이 없거나 또는 뭐 이렇게 뭐가 잘 안 되거나 이런 사람들을 아유 나가서 뭐 노가다라도 하면 되지 뭐 이러면서 그리고 아니면 뭐 나가가지고 뭐라도 팔면 되지 무슨 일이든지 하면 되지. 그리고 또 좀 학벌이 괜찮은 애들은 조금 눈을 낮춰가지고 직장 가면 되지 꼭 대기업만 가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일을 안 하거나 자기 삶을 이렇게 허투루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 자기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했어. 나는 각자 책임이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또 열심히 또 안 살아내는 지가 공부 열심히 안 했으니까 그렇게 살지 막 이런 식으로. 그럼 당연히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학교 나온 애들은 대부분 취직을 했으니까 내가 그 젊은 애들이나 나이 든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들을 뭐 때문에 공부를 시켜? 나 공부를 많이 하라 공부하라 그러는 게 좋은 대학교 나오고 어느 정도 자기가 하면은 그래야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공부하라 한 거잖아요. 근데 요새 내가 이게 주변을 쑥 둘러보면 있죠. 멀쩡한 대학 나와가지고 멀쩡한 진짜 대학원까지 나오고 뭐 심지어는 뭐 최고 학부를 나왔는데 일자리가 없어. 일자리가. 그러니까는 부모도 안타깝고 자식도 안타깝고 뭐 당연히 이것도 저것도 아닌 공부 안 하고 자기 전문직이 없는 애들은 그냥 부모한테 용돈 받아 사는 애들이 부지기 쉬운 거야. 그리고 그 공부해가지고 대학원 나고 박사과정 하는 애들도 졸업하니까 대기업에서 사람을 안 뽑아. 야, 근데 이런 애들이 한둘도 아니고 옛날 같으면 좀 학벌이 뭐 이런 애들은 지가 공부 안 했으니까 그렇지 핀잔이라도 줄 텐데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게 그까지 가가지고 한 애들이 그러고 있는 거 보니까 나라가 지금 이게 젊은 애들이 정말 너무 어려움에 처해 있거든. 그 자영업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거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논의, 그런 사람들에 대한 지금 사회에 대한 문제점 이런 거는 뭐 하나도 없고 주식 투자하고 부동산 주식 하면서 지금 생존이 해결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참 웃기는 얘기지. 우리 박정희 대통령 무슨 그때 잘 먹고 잘 살고 다 뭐 잘 살아 보세요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왔는데 지금 이렇게 풍요의 시대에 있잖아. 자기 살 것이 하나 해결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 근데 이런 상황이 됐는데도 잘 사는 사람들만의 집 가진
집이 뭐 몇십억씩 되는 사람들의 잔치 투자해가지고 뭐 한 번에 뭐 비트코인하고 매덕 벌었다. 그것만 뭐 회자 뭐라 하지. 그런 소외된 사람들이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는데 그런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도 아니야 지금. 그것도 좌파라는 정부에서. 그러니까 말이야. 그 좌파라는 정부가 듣기 싫다면은 진보라는 어. 정부에서, 그리고 국민 주권이라고 하는 정부에서 국민 아니야. 국민들을 완전히 열외를 시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지 않는 국민들은 국민 아니야. 국민에서 삭제시켜버린 거야. 맞아. 그래서 주식을 흔히 여윳돈으로 하라고 그러잖아. 근데 여윳돈 없는 여윳돈이 사람은 어디 있어? 여윳돈 없는 사람은 어? 국민 아니야. 그리고 사실 말이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윳돈이 아닌 돈, 그러니까 이 돈이 없으면 큰일 나는 돈으로 투자하는 거야 지금. 빚내서 하잖아, 빚내서.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지금 사람들이 삶이 저당 잡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주식시장에 자기 삶이 저당 잡힌 거고, 그나마 국민의 3분의 2는 4분의 3은 그 주식시장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 그럼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될 거야? 넌 왜 집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냐? 너 이 새끼 주식 투자를 할 때 주식 투자 안 했지? 어? 뭐 재테크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런 나라 만들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의 코스피 5천이야. 근데 뭐 이재명 코스피 5천 했다고 박수 칠 일이냐고 지금. 그러니까 말씀입니다. 정말.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진짜로 어떤 그 이 앞으로의 나라에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 진짜 이제 진짜 미래가 있느냐, 이거는 강남이 뭐 슬럼화된다 이걸 떠나가지고 청년들의 삶에,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 사람들 이제 옛날에 문재인 때로 노력이라고 이제 그 뭐 비아냥이라도 됐었지. 그럼 뭐 박근혜 때 헬조선 뭐 그런 거 막 떠들었었잖아. 이제는 아예 맞아. 노력을 공급을 안 해. 해서 무엇인가를 이뤄낼 수 있다라는 말 자체가 대한민국에서 사라져 버렸어. 그 대한민국에서 네가 못 살고 그 저기 뭐지 그 처져 있는 거는 재테크 안 했기 때문인 거야. 주식투자 하라니까. 응? 영리 그 뭐지 그 지능지수 수준, IQ 순서라며. 그게 이재명이 만들고 있는 대한민국이야. 맞아. 난 이재명이가 정말 좌파짓거리 하는데 이런 썩어 문드러진 좌파짓거리를 할 줄은 그러니까 이거는 몰랐네. 좌파라고 할 수가 없는 좌파가 거라니까, 아니야 좌파로. 이거는. 모든 국민을, 부동산 가진 사람은 니들은 투기꾼이야. 음.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훌륭한 사람들인데 결국 뭐냐면 이들 다 투기꾼이야. 그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그 투자라는 명목의 투기에 나서게 한 거야. 그리고 나서 그 자기가 투기를 통해 가지고 얻은 자산을 서로가 뺏기지 않으려고 이제 싸움을 붙여놓고 있는 거야. 그렇습니다. 정말 문제가 좀 심각한 게 이런 상황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다가 참 지적해야 되는 월급 받아 먹고 있는 국세 받아 먹고 있는 그 야당이라는 놈들은 그냥 얘기했죠. 그 장동혁이 너무 진짜 나 왜 이렇게 가벼워 사람들이. 아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 문재인 정부 때에 비하면은 그나마 기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은 문재인 정부 때는 이 좌파 오렌지들이 뭐 온갖 어떤 뭐 법원, 행정부, 외교부, 국방부, 또 뭐 기업체, 뭐 금감원 등등등 금융기관 등등 우리나라의 주요 기관, 네, 자기가 돈 벌려고 들어갔다가 문재인이가 이거 드디어 이제 빨갱이 정부가 들어서나요라고 하면서 대거 뛰쳐나왔거든. 그러니까 대거 뭐 환영을 한 거지. 그래가지고 뭐 일사불란하게 적폐청산위원회 만들어지고 뭐 그러면서 누구는 저 새끼 나쁜 새끼, 이 새끼는 어떤 새끼 하면서 그냥 촥촥촥촥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 제도로 가자 그러니까 밑에서 제도 위반 쫙 돼가지고 촥촥촥촥 움직여주고 이랬단 말이야. 근데 걔네들이 전부 다 이제 그때 한 번 하고 다 이제 떨어져 나갔거든. 그러니까 이재명은 뭘 떠들어도 밑에서 받쳐주는 애들이 없는 거야. 그런 기분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초조해 지금. 그러니까 연신 뭐 떠들어대는 거거든. 그 이제 자기가 도저히 저기 뭐지 이 책임을 돌릴 수가 없는 곳이 국회잖아. 자기네가 지금 저기 맞아. 뭐야?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지금 국회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합쳐가지고 못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어. 개헌이랬지. 대통령 탄핵이랑 개헌을 못해. 아니 걔네들 5만 법 자기 원하는 법 다 통과해놓고 무슨 국회가. 근데 이제 와가지고 참 이런 말씀은 드리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국회가 너무 일을 안 한대잖아. 초조한 거거든. 국회를 대표해서 얘기했지만은
사실 이 지금 그 행정부처에서도 일 안 해요. 지금. 일 안 해야지 살아남지. 지금 행정부처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태업이 아니고 공무원들은 일을 하면 안 돼.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대한민국 사회에서 실체적 진실로까지의 가는 과정은 아직까지 멀고도 험하지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이제 사회 규범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을 알게 모르게 돌아보면서 이 사회 규범으로 지금 자리 잡혀지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이번에 그 특검에서도 보면은 그 판사들이 얘기하는 게 공소 기각을 많이 하잖아. 이건 너희들 특검법에서 허용되고 있는 수사 범위를 넘어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그 공소 자체가 부당하다. 이런 거고 사실 곽상도랑 그 아들의 50억 무죄 사건도 보면은 공소권 남용이라고 기각시켰거든. 그러면서 얘기한 게 뭐냐면 야 이 자식들아 검사 수사를 하려면 처음부터 똑바로 해. 너희들이 아무리 이게 사회적 공분을 사는 일이고 뭐 하더라도 우리도 얼마나 그 사회적 공분 사느냐. 50억 클럽 권순일, 김수남, 또 누구야 또 뭐 등등등등 한 놈들 있잖아. 뭐 한 놈도 지금 잡혀간 놈 없잖아. 박영수만 들어갔다 지금 보석으로 나와 있잖아. 권순일이는 도대체 그 김수남이면 조사도 안 했고 권순일은 기소된 게 그거야. 변호사법 위반. 변호사 사무실을 열지도 않고 뭐 변호사 등록도 안 하고 뭘 했대나? 그런 거야. 근데 아무리 그거에 분노한다고 하더라도 너희들이 그 부당한 어떤 그 수사를 통해 가지고 기소하는 거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예전에는 우리가 눈 감아주고 그랬지만은 이제 할 수가 없어. 라고 하면서 실체적 어떤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것에 대한 것은 지금 사회적 규범이 되어가고 있다고. 나는 그 운영자님 얘기해도 동의가 잘 안 되는 게 그래.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문재인 때와는 다를 거다. 그게 지금 얘네들도 문재인 때 그 흉내 내면서 뭐 내란 무슨 뭐 위원회 만들어졌잖아. 이 정부 부처마다 성과가 하나도 없잖아 지금. 정부 부처마다 내란위원회 내란 그때 무슨 뭐 한다고 맞아. 하면서. 그 맞네 정말. 다른 각 부처마다 내란 동주자들 그래 색출해가지고 벌써 해가지고 몇 명 이제 다 해서 해야 될 색출해가지고 어떻게 판문인데. 한대더니 어떻게 됐어? 그 지금 뭐 그냥 유야무야 되는 거지. 아마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겠지. 예를 들어 가지고 윤석열 청와대 들어가서 일했던 사람들, 혹은 이제 윤석열 뭐 정부에서 좀 승진 좀 빨리 한 사람들은 너희들은 가라 이럴 수 있겠지만 그거는 굳이 무슨 위원회 안 만들어도 어차피 그럴 일이거든. 그러니까 어차피 문재인 정부에서는 박근혜 청와대 들어간 사람, 청와대 일했던 사람들 승진 못했고, 윤석열 때도 문재인 청와대 들어가 일한 사람 승진 못하고, 그건 뭐 공직자의 그거는 뭐 태생적인 어떤 그 한계야. 진짜 그러고 보니까 뭐 내란 동조자들 색출해가지고 막 잡아들인다더니 그게 뒤에 후속 보도가 없네. 후속 보도가 없죠. 그 다음에 이거 웃긴 얘기인데 문재인이가 뭐 어떻게 인가 유튜브 나와가지고 부동산 정책은 뭐 실패했다라고 봐야 된다. 가소롭다. 근데 그 얘기를 지금 와서 문재인이가 하는 이유가 뭐야? 왜 나와서 떠들어? 재명아, 부동산 정책 너도 실패할 거야. 저주를 퍼본 것밖에 더 돼. 이 병신아, 그걸 몰라? 문재인이가 자기를 디스하면서 지금 이재명 욕한 거야. 너 실패야 임마. 너도 내 꼴라 이 자식아. 야 너라고 별 수 있을 줄 알아? 왜 그거네? 그리고 제발 실패하길 또. 맞아. 비나이다. 지금 비나이다 하고 있는 거지. 이재명 부동산 실패하셔서 그래 성공하면 자기 뭐가 돼? 더 병신이 되는 거지. 더 병신이. 네, 그렇습니다. 네.